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강석기 노후TV라고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제목 주로 하는데 제가 주로 공기관, 뭐 대기업, 뭐 이쪽으로 노후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뭐 이런 내용을 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에는 요걸 하고요. 그래서 뭐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뭐 이런 내용하고 준비해야 될 6가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사실 노후 준비에 그래도 돈 문제더라고요. 자, 돈을 준비하는 기본 원칙 4가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는 웃자고 넣어놓은 건데요. 연령대별 성공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10대는 성공한 부모님을 둔 친구. 자, 20대는 좋은 대학을 다녀야 됩니다. 자, 30대는 좋은 직장이죠, 그죠? 자, 40대는 뭐냐? 술값을 내는 친구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50대는 뭐냐? 자식이 잘 된 친구다. 자, 그 다음에 한 60대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60대는 뭘 것 같아요? 아직도 직장에 다니는 친구. 이런 분들이 성공한 남자다. 자, 70대는 뭘 것 같습니까? 70대. 예, 건강이죠, 그죠? 한마디면 이래 맞추잖아요, 그죠? 자, 80대. 바벌차네. 건강이죠, 그죠? 80대는 뭡니까? 아내가 있어야 된다. 아내가. 밥을 차려준 아내가. 그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남자다 이런 얘기죠. 자, 90대는 뭘 것 같습니까? 90대.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는 친구라.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90대 되면요, 외롭다는 겁니다.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잘 알아. 이런 삶이라는. 자, 100살은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죠? 100살은 뭐겠습니까? 100살. 다 아시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눈을 뜨는 100살까지 사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눈을 뜨는 친구. 남자들의 세계는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기대 수명이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자료가 83.3세라고 이래 나와 있어요. 이게 2019년 생명표인데 이 통계 자료가 2020년에 나와요. 2020년 12월 달에. 그게 가장 최근이죠. 그죠? 그럼 곧 있으면 이제 좀 뒤에 또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 자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이거는 뭐겠습니까? 평균의 개념입니다. 평균. 일찍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83.3세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연령대입니다. 요게 90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020년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남자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예.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거는요, 이게 만고의 진리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자, 여자가 더 오래 사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게 90살이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돌아가시는데 가장 많이 돌아가신 연령이 여자분들은 92세 3세, 남자분들은 87세 8세 뭐 이 정도로 이제 추정한다는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그래프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돌아가실 때는 이게 몇 살 정도 될 것인가? 그건 제 추정입니다. 아직 나온 자료는 없어요. 제 추정에 한 93세 정도는 안 되겠나? 이게 극해가 이 그래프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93세면은 여자분들은 몇 살이냐? 95세에서 6세. 남자분들은 91세에서 2세.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연령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까딱 잘못하면 나는 100살까지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왜? 이거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대충 추산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은퇴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다. 근데 영어로 이게요, 리타이어다 그래요.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게 타이어를 갈아 끼워 갖고 차를 그냥 가만히 모셔 놓으려고 끼워 놓은 게 아니고 다시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굴린다는 얘기. 그래서 리타이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의 개념하고 영어에 나온 대부분 단어의 은퇴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퇴한다 그러면요. 뭐 좀 뭔가 느낌에 뒤에 좀 물러나 앉는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래 하면 조금은 이제 항안나 씨라고 하는 분인데 65세에 단독 혼자 국토 종단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요 한 4년 전에 이분을 만났어요. 그때 만났을 때 이분이 연세가 얼마냐면 한 80 정도 됐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은 강사 교육을 갔더니만은 이분이 강사로 오셨어. 근데 저희들 처음에는 강사로 왔길래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뭐 시골 할머니 같은 분이 강사에 또 올라오면서 본인도 그래 얘기를 해요. 아우 저 같은 시골 할머니를 이런 데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기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7세에 교직을 그만뒀대요. 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갖고. 57세에 그만두고 3년을 오직 건강 때문에 막 등산도 하고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래갖고 회복을 했대요. 회복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강호보이께는 이제 등산하고 뭐 이래 하여튼 걷는 거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래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했대요. 그래 하다가 혼자 65세에 내가 어차피 인생을 이래 살 게 아니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토종단을 해남 땅끝 마을 건데가 있어요. 거기서 통일 전망대까지 혼자 걸었는 겁니다. 근데 혼자 걸어서 며칠 만에 갔느냐 하면 23일 만에 갔대요. 근데 여러분 한비아 씨라고는 아시죠? 그죠? 한비아가 이걸 종단을 하는데 며칠 걸렸나 하면요. 40일이 걸렸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왜 23일밖에 안 걸렸냐면요. 너무 겁이 나더래요. 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은퇴를 하고요. 막 그래 너무 겁이 나니까 막 걷기만 했는 겁니다. 빨리 걷고 막 하여튼 막 이래. 근데 한비아 씨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다가 좋은 데가 있으면 구경도 하고 이래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일이 걸렸는데 본인은 처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갖고 밤에도 들 때 말이에요. 걷다 보면은 더 겁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자, 근데 이분의 꿈이 뭐랬냐면 어릴 때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가면서 글을 적어갖고 그 글 적어서 책을 냈는데 책이 이름이 뭐냐면은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는 책을 내갖고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그래서 뜨게 된 겁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책을 4권이나 이래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 오승근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뭐 노래를 부르더래. 제목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더래요. 그래서 내 책 제목을 그 사람이 도용한 게 아니냐. 뭐 그 얘기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그때 80세에 만났는데 그때 몽골 그다음에 브라질 그 도보를 여행하는 거를 그쪽으로 해외로 막 나가더라고요. 해외로 나가면은 본인이 나이가 최고 많대요. 해외에 그 도보 여행은 조금 이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면은 지금 자기가 나이가 최고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요 이분이 뭐 요사이는 강의 다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코로나 시대라고 지금 다니지도 못하겠죠, 그죠? 그때 한참 강의에 좀 인기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자, 6가지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건강을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만인이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돈을 잃으면은 적게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은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걸 다 잃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2번째가 뭐겠습니까? 관계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 노후가 되니까 외롭더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관계를 풍성한 관계를 많이 갖는 게 좋더라. 자, 그다음에 이겁니다. 일이 있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노후 되니까 하여튼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되겠더라. 자,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아. 일만 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취미생활, 다양한 취미생활을 좀 많이 가지는 게 굉장히 노후에
중요하더라. 어디에서 할 건가? 그 다음에 재무 문제더라. 자, 이 6가지는요, 사회복지학과, 뭐 노인학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또 있겠죠. 그죠? 뭐 장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노후 준비를 하는데 이 6가지 정도를 준비하면은 노후가 굉장히 풍성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요 6가지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다.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제가 뭐 일반 일에 강의에 오늘은 제가 자료도 이래 나눠주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일반 강의를 가면 자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자료 나눠주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적어. 그러면 제가 그 적어봐야 집에 가서 다시 안 볼 건데 말라고 적습니까? 제가 그냥 머리에 넣으세요. 내가 머리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강사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사람들이 강의를 좋아하거든요. 자, 건강하고 돈은 뭡니까? 건강하고 돈은 꼭 노후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건강하고 돈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대인관계. 누구와 살 건가 이거. 누구와 살 건가.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일하고 취미는 무엇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어디에 살 건가 이거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디에 살까? 노래 가사와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디에 살까? 핵심 포인트는 이거더라고요. 제가 봐요. 노후에 내가 뭐 하며 살까? 요게 정해지면은 주거와 대인관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는 노후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짓고, 그죠? 어떤 뭐 텃밭에 고추도 가꾸고, 나는 이런 농사 짓고 막 하여튼 이런 뭐 가꾸고 막 이런 거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시내에 있으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뭐 좀 이런 활동을 좀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가져야 돼요. 관계를. 이 관계 문제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서도 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가. 물론 적당한 지역에 가면은 마을 사람들하고 서로 몰라도 되는 지역도 있는데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또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어디에 요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굳이 이거 안 해오셔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분이 보시기에 연령대가요 좀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진 찍을 때 이분의 나이가 얼마냐? 102살이었어요. 102살인데 이분이 제가 서울대 장수각 지도자 과정에서 공부를 하러 갔다니까 이분이요. 그때 95세에 그 등록을 해가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럼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자, 이분은 102살일 때도 창생사라고 하는 의료기 상사를 대표하고 뭐 영업활동 다 다니고 뭐 이래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모토가 뭐였냐면 하루에 내가 매일 10,000보를 걷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5,000보를 먼저 걸어 놓는데요. 그래야 10,000보가 된대요. 그냥 하루에 뭐 지하철 타고 뭐 이래 다녀갖고는 10,000보가 절대 못 걷는데요. 5,000보를 아침에 1시간을 먼저 걸어 놓는데요. 걸어 놓고 하루에 이제 10,000보를, 그러니까 아마 이분 때문에 10,000보 얘기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104살에 돌아가셨어. 104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뭐 지병으로 돌아가셨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뒤로 실수해가 넘어져갖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장수인들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대체로 다 그래 돌아가신대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시냐면요. 장수인들은 활동 능력이 60세 뭐 은퇴라고 하시면요. 70, 80, 90까지요. 이 활동 능력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대요. 이래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돌아가신대요. 병원에서 뭐 몇 개월 계시는 분이 잘 없대요. 장수인들 대체로. 그 활동 능력이 뛰어나야 된대요. 뛰어나신 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분도 얘기하실 때 가만히 보면요. 하루의 삶이요. 굉장히 막 저녁에 가면 오늘 굉장히 피곤하다.
이렇게 가신대요. 그래서 집에 가면 10시에 되면 무조건 코로 떨어져 본대요. 그 다음 또 하루 종일 또 막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고 뭐 이래 하다가 10시 되면요. 집에 오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 거고 뭐 잡은대요. 그래 이분이요.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왔는데 뭐 몸 마음대로 쓰자. 그렇게 우리가 낮에 너무 활동 안 하고 밤에 누워 자려고 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죠? 장수의 비결이 다르게 다 활동이더라고요. 자, 이거를 제가 시간이 한번 봐도 되겠네요. 요게 지금 조금 제가 이거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장수 108세 난 할머니가 먹는 음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 드리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그 박상철 교수님이 이제 장수 연구를 하셨어. 전국의 장수인들을 다 만나러 가서 먹은 음식을 조사를 했대요. 먹은 음식을 조사를 딱 해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 줬어요. 장수인들이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 음식을 분석을 한번 해봐라고 얘기 줬더니만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4가지 장수식품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이더라. 자, 여러분 콩으로 만든 음식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두부. 예, 두부 있죠, 그죠? 두부. 그 다음에 뭐 콩밥. 여기 동영상에 보면 콩밥이 나와요. 그 검은 콩을 넣는 밥이 나와요. 마늘. 그 할머니들 보면 마늘을 이래 그 절여 갖고 마늘을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양파. 자, 여러분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4가지 공통점. 많은 분들이 이 공통점을 물으면요. 땅에서는 안 돼요. 땅에서는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그거요. 둥글대. 둥근 것도 제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식물이다. 예, 그 말씀도 맞아요. 식물이다. 맞아요. 동물은 동물성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더라고요. 값이 싸더라. 왜 우리가 그 건강식품 비싼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먹어도 108세 아까 그 동영상에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동영상에 나오는 이분이요. 먹은 음식이 3가지가 있어요. 요 3가지고 토마토는 거기 없어요. 토마토는. 자, 이 4가지의 음식을 장수인들이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시중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에 가면 이 4가지를 다 한목에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비싼 음식을 굳이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안 먹어도 108세까지 장수하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토속적인 음식을 꾸준히 먹어주는 게 어디 보면은 장수의 비결이더라. 자, 저는 이분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아마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 지금도 이분을 깨는 사람이 없어요. 예. 124세? 예, 예, 거의 맞추셨네요, 그죠? 예. 122세 6개월입니다, 이분이요. 근데 중국에서도요, 중국 사람이 좀 허풍이 심해갖고 150살을 뭐 사는 사람이 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왜 기네스북에 이분을 못 깨느냐면요. 이분이 태어난 날짜가 정확해요. 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장수인들은요, 뭐 주장은 막 130살 살았다, 150살 살았다. 네 태어난 날짜 증명해봐라 이렇게 증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분이 기네스북의 최고의 장수인인데 이분이요 또 특이한 거는 12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3층 집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90이 돼갖고 이분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자식도 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양반,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 생활비 좀 되죠. 내가 죽으면은 이 집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왜? 그 집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집에 한번 살아보느냐 이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90세 난 노인이 그것도 옛날 얘기거든요. 유럽에요. 그래 집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진짜냐고. 그래 진짜야. 계약서 씁시다. 그래 계약서 쓰고 사인을 하고 매일 이제 변호사가 할머니 집에 가는 겁니다. 왜? 죽을 때가 됐나 안 됐나 이제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얘기의 결말이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예, 예. 변호사가 먼저 죽고 나서 이 할머니는 6개월 정도밖에 못 살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의문이 뭐겠습니까? 변호사 죽자마자 왜 할머니는 6개월밖에 못 살았을까?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변호사가 매일 찾아왔대요. 매일 찾아왔는데 어느 날 뜨니까 변호사 안 오니까 왜 안 오노? 죽어버렸대. 고마 할머니가 낙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정말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사실 노후가 되면 80살만 넘어서도요. 외로워요. 찾아온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외로워도요. 외로워갖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냐면 한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렇게 외롭지는 않아대요. 그렇게 외롭지는 않아대. 근데 이 한 사람이 없어.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일주일이 지나도 없어. 특히 대도시에 아파트 문화가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한 달이 지나도 없어. 그러면은 사람이 죽고 싶다는 거죠. 나 외로워 미치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매일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유머가 아주 뛰어났답니다. 유머가. 말을 너무 재밌게 참 잘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습관적으로 한 건데, 습관적으로. 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 됐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변호사가 죽을 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됐느냐면요. 변호사가 79을 살았어요. 그 47세에 이 계약을 맺었대요. 계약을 맺었는데 79까지 살았으니까 유럽에서 적게 산 나이는 아니죠. 그죠? 근데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살아버린 바람에 하여튼 그래 됐다. 그 뒤에 얘기도 또 뭐 있긴 있더라고 뭐 있겠네요. 자, 관계는 이렇게 가족, 저는 노후가 돼갖고 자녀하고 살 수 있으면 그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80, 90, 100살까지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에 그죠? 자식하고 농사 짓는 자식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 보면요. 그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지금 대도시에 혼자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요. 살면 더 먹고 이런 건 더 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식하고 살면 제일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가까운 친구,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적은 사람의 숫자라도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 모 과장이 퇴직하면서 나는 퇴직하면서 10명의 친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다짐을 하고 첫 번째 1번에다가 이름을 딱 적었대요. 여러분 누구를 적었을 것 같습니까? 1번을 누구를 적었을까요? 1번을 자기 아내의 이름을 적었대요. 근데 여기에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적는다거나 다른 여자의 이름을 적는다거나 이거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의 이름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또 뭐 문제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관계는 제가 행복의 비결은 관계에 있다. 거기에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왜 일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노후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서 돈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삶의 보람 때문에. 놀아도 너무 재미없더란 얘기죠. 그죠? 계속 오늘 또 놀고 내일 또 놀고 뭐 이래도 재미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갖게 되기를 원하더라.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노화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활동을 하셔야 된다. 봉사활동을 하든지 활동하셔야 된다. 자, 이게 남자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자가 오래 사는 데입니다. 남자가. 사례되냐 그러죠. 그래서 전 세계의 장수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요. 필히 여기를 가보게 되어 있어요. 왜? 남자와 여자가 보통 1대, 우리나라는 1대 8이고요. 일본이나 미국은 1대 한 4, 5 정도 돼요. 그 남자 한 명이 장수하면 우리나라는 8명이 장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보니까 남자도 한 명, 여자도 한 명. 이렇게 장수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버킷리스트에는 여기 사르데냐를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있습니다, 여기요. 자, 이 사르데냐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도쯤 돼요, 제주도. 굉장히 기후도 좋고 온화한다. 중요한 거는 뭐냐, 남자들의 직업입니다. 직업이 도대체 뭘까? 이거랍니다.
목동이더라 이런 얘기거든. 목동. 이분도 연세가 한 90은 됐을 겁니다. 그 이분들이 100살까지 목동을 계속 30살에 목동이었으면은 100살 죽을 때까지 목동이에요. 목동의 삶은요 하루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한 8km 되는 거리를 갔다가 오는 것밖에 없대요. 그 이외에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랍니다. 양을 몰고 그냥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 삶을 이분들은 거의 평생을 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이분은 문화유산 해설가로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얼굴이 보면은요 퉁퉁하신 분이 뭐 그렇게 연세가 많이 안 들어 이래도 75이더라고. 근데 이게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걸으면서 계속 막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계속 해야 돼. 그것도 막 뭐 2시간 하고 또 막 이쪽 또 맞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이 든대요, 이게. 자, 이분은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연세가 한 78 정도 됐어요. 그때 청소부가 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요. 이분이 경기도에 가면 남이섬이라고 있어요. 남이섬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요. 남이섬에서 여기 교장 선생님인데 청소한다고 뭐 그런 이게 잡지에 한번 나왔거든요. 잡지에 나오니까 이 잡지에 나온 거를 보고 친구 교장이 봐버렸어요. 전화했어요.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연금도 받고 돈도 많은데 무슨 그런 청소부를 하냐고 그런 게라. 그래 이분이요. 무슨 소리 하노? 나는 청소부 하면서 내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아느냐고. 니는 여기 와서 하루도 못할 거다. 왜 청소부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이분 청소부도 하면서 학생들이 오면은요, 안내를 자기가 다 한대요. 왜?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죠? 안내해갖고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 설명도 해주고 막 이런 것도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보람을 하도 여기서 잘하니까요. 거기서 규정을 바꿔버렸어. 왜? 종신고용, 원래 80세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신고용제로 바꿨답니다. 이분 때문에. 자, 이분은요, 이혜자 씨라 그러는 분인데 이분은 농협에 근무를 하시다가 그래 뭐 노후 준비하는 데 가서 또 강의 또 들어보니까 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청소를 했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노후에는 내 몸에 맞는 걸 하셔야 돼. 그 너무 힘들어 갖고 뭐 인연극단 강사 뽑는다 그래갖고 여기가만 지원을 해가 갔어. 가서 해보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래 애들 이제 이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인연극 갖고 막 이래 만들어 갖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2번 연습을 해야 된대요. 바쁘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읽어보면요 수입이 한 달에 한 20만 원밖에 안 돼요. 내가 청소를 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지만은 보람이 있더라. 막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분은 자기 고향에 내려와 갖고 소나무를 여기에 뭐 심었는데 6,000그루를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 아니 소나무 6,000그루 심어갖고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30년 뒤에 손자뻘 돼갖고 덕을 볼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분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둥둥하신 분이 돈을 좀 버렸는 것 같아요. 어디가 보니까. 그래서 고향에 가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겠나. 자, 제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은퇴 후에 직업 찾는 최고의 비결은 블루 칼라다. 그리고 화이트 칼라는 어떻습니까? 화이트 칼라는 편대 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노후에 그 좋은 일은 뭐냐? 활동하는 어떤 이런 일이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 칼라다.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도 좋긴 좋아요. 근데 화이트 칼라 없습니다. 노후에 화이트 칼라 찾는 데가 없어요. 자, 10년 전부터 배우러 다녀라. 그 다음에 뭡니까? 겸한 자세로 돌아가라. 노후에 사실은 우리가 적응하기가 어려운 직업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장자리를 너무 오래 하신 분들. 지금은 환기 시간입니다. 창 근처에 앉으신 분들께서는 창문을 열어주시고 10분간 환기 후 다시 닫겠습니다. 도서관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겸한 자세로 돌아가라. 실제로 그 교장 선생님, 뭐 안 그리 교장 선생님도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사장님을 너무 오래 하신 분들, 그 만날 그 시키는 게 너무 익숙해진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은퇴 후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꽤 있답니다. 자, 그래서 겸한 자세로 돌아가라. 그 허드렛 일도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은퇴 후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골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농사 짓는 일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요. 은퇴하시고 시골에 가서 나는 농사 짓겠다. 옛날 향수를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저는 봉사활동을 많은 분들이 해요. 저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회 참여. 내가 그동안 사회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참여해야 되겠다. 그냥 삶의 보람과 자아 실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삶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직에 계실 때는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승진도 해야 되고 자식놈 머리 굵게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성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다음 은퇴하고 나서는 좀 내가 받은 거를 이제 좀 나누어 주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죠. 자, 저는 이분을 봉사활동 얘기 나올 때마다 이분이 참 기감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에게. 강대근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센병 환자를 15,000명을 진료를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편리를 5,000개를 해줬어요. 제가 이분이 조선일보에 기사가 오래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통 조선일보도요. 우리나라의 메이저 아닙니까? 한 면을 가득 채워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면하고 두 면을 가득 채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한 5번을 내가 읽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아갖고 꼭 이분을 꼭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이 33년을 했어요. 33년을. 하루도 안 쉬고 매 주말만 되면은 전국을 떠다녀요. 선생님 힘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대요. 가장 힘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5명의 여자가 쌍수를 듣고 반대를 했대요. 딸이 4명이고 집에 아내가 있는데 그게 5명의 여자죠. 그죠? 5명의 여자가 제발 이제 그만둬라. 잘못하면 이게요. 한센병 결릴 수도 있답니다. 전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그렇게 5명의 여자가 반대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힘들었는 거는요. 거리가 너무 멀대요. 대구도 참 많이 내려왔대요. 이분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럼 선생님 뭐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틀니를 보통 한번 가면요. 20개, 30개 막 왕창 해가지고 가야 돼. 한두 개 해가지고 가고는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20개, 30개 막 해가지고 가요. 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장착을 해주면요. 이분이 매달리는 겁니다. 완전 어린애가 돼버려. 이분이 매달려갖고 어린애가 돼갖고 막 선생님 그래서 이게 얼굴에 잔상이 남아갖고 일주일 내도록 이게 떠나지를 않아갖고 그 다음 주가 돼도 힘이 들어도 안 갈 수가 없대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아요. 그때 이제 이때 찍을 때가 한 85세 정도 됐어요. 그때도 병원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손수 직접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못 가겠다.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동창회 서울대 치대를 나왔대요. 동창회에서 이제 나오라 그래갖고 그 전에는 뭐 시간도 없어 못 나갔는데 그래 나갔대요. 나가니까 동창생들이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다 저 세상을 떠났더래요. 근데 남은 동창생들도 자기보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다 전부 다 뭐 비실비실거리고 막 이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지막에 그 글을 보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축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또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하는 그런 제거입니다. 자, 여가 문제입니다.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조사를 내보니까요. 은퇴하시고 여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여가를 보내겠다는 분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사람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여행을 가겠다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여행을 갔느냐 물어보니까요. 전부 집에서 TV만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랬냐면요. TV만 보는 남편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온 게 있었어요. 자,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꿈입니다. 그죠? 여행을 다니겠다. 이건 꿈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가 생활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제가 그래서 균형적인 여가 활동, 균형적인 여가 활동을 어떤 식으로 갖는 것이 노후에 가장 좋을까? 자, 여가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인 여가 활동과 동적인 여가 활동으로 두 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정적인 여가 활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독서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여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림을 그리겠다. 그죠? 이게 좀 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고 뭐 음악을 듣고 영화를 감상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정적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적인 활동은 뭐겠습니까? 동적인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골프 치러 다녀요. 저는 그 테니스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치는데 그 테니스 치러 오는 사람 중에는 골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요. 골프 치고 테니스까지 두 개 다를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일주일 내도록 골프 테니스더라고. 일주일 내도록. 테니스는 2시간, 3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골프는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골프 치는 날은 이제 테니스 치러 못 와. 그리고 테니스 치러 오는 날은 오후에 또 스크린 골프 가더라고. 야, 그래서 야, 니는 그 일주일 내도록 골프 하면 테니스 내고 있겠네. 맞대. 자기가. 자, 뭐 어쨌든 뭐 좋아요. 그죠? 시간 보내는 거죠. 동적인 여가 활동과 정적인 여가 활동에 그러면 어떤 저게 장점이 있겠어요? 자, 동적인 여가 활동은요.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적인 여가 활동은 뭐겠습니까? 정신적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치매를 예방한다 이런 얘기 하네요. 그래서 저는 동적인 거와 정적인 게 좀 균형을 이루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적인 여가 활동이 있고요. 능동적인 여가 활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여가 활동을 우리가 동적인 거 제가 하고 정적인 걸 구분했지만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수동적인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글을 쓰는 거와 독서를 하는 거. 글을 쓰는 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능동적인 거죠. 독서를 하는 거는 수동적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음악을 그냥 듣는 거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 이런 건 능동적인 겁니다. 그죠? 수동적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능동적인 게 왜 더 유리할까? 더 좋을까? 힘은 들어요. 힘은 드는데 왜? 몰입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몰입도가 강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이상구 박사님이 얘기. 엔돌핀이 뭐 증가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몰입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엔돌핀이 증가해서 우리의 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능동적인 여가 활동은 몰입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여가 활동도 중요하고 수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에만 또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사실 매일 글 쓰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글 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연주하고 뭐 이런 게 능동적인 여가 활동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여가 활동과 능동적인 여가 활동을 좀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가장 우리 있는데 능동적인 여가 활동 중에서요. 가장 몰입도가 높은 게 뭐냐 하면요. 암벽 등반이랍니다. 암벽 등반.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암벽 등반을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하면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입도가 최고랍니다. 그게.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능동적인 여가 활동도 굉장히 거기에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뒤에 제 모습 사진인데 뒤에 보이는 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 크루즈라 그런 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루즈는 호텔하고 레저, 그 다음에 여객선, 그 사람을 나르는 게 여객선, 이 세 가지가 공통되어 있는 게 크루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크루즈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집 큰애가 지금
영국에 가 있습니다. 영국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까지 가서 결혼을 하고 거의 뭐 지금 요번에 이제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이제 영국 국적까지 갖게 되어버렸어요. 며느리가 영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교포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얘가 계속 영국 살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얘를 이제 한번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집에 뭐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갖고 영국까지 한번 갔다 왔어요. 경비가요. 1,000만 원이 훌쩍 때문에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여행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저도 꿈이요.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여행 다 꿈이잖아요. 저도 전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아, 제가 그만 벽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한 번 가는데 1,000만 원이면은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던 차에 제가 크루즈를 알게 됐어요. 자, 크루즈를 제가 딱 알아보고 이 멤버십에 제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멤버십에 가입되어 보니까요. 아니, 이게 우리가 크루즈는 굉장히 비싼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멤버십에 또 가입해서 이래 보면은 실제 가격보다도 일단은 절반의 가격에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지금 가입을 해갖고 하여튼 잘하면은 또 잘 내가 거기서 좀 활동을 조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짜로도 다닐 수 있더라고요. 공짜로 다니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경대 지금 크루즈 학과에 지금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1학기 다니는데 1학기는 공짜로 해주는데 2학기 때 가니까 공짜로는 좀 그렇고 조금 수업료 조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수업료 조금 내갖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뭐 크루즈 플래너를 뭐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 다니면서 크루즈에 대한 걸 좀 많은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 가면은 뭐 카지노도 배우고 칵테일도 배우고 그냥 크루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영어 회화도 좀 배우고 기본적인 거 뭐 그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요거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조금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살 건가? 저는 전원주택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냐면은 노후의 이 삶의 단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래 60에 퇴직을 했다고 그러면 활동기는요 70에서 한 75세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 좀 틀리겠죠, 그죠?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80까지도 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이에 장사가 없죠. 해상기라고 하는 게 도래합니다. 자, 해상기라고 도래하면은 전원주택이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이까지도 어쨌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간병기가 와버리면은 간병기가 안 오면 가장 좋죠, 그죠? 근데 사람의 일이 또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간병기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죠? 병원에 왔다 갔다 그래야 되고 막 이래 되면은 전원주택에 거주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보통 이제 일찍 돌아가시잖아. 돌아가시면은 여자분이 혼자 살아야 된다. 자, 이러면은 이제 또 달라집니다. 왜? 전원주택은 조금 이래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깊이 위치라든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 제가 어디 가서 한번 강의를 했더니만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50대 후반의 아주머니였는데 안 그래도 대구 주변에 전원주택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요.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결정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 4가지만 제가 얘기하면은 뭐 어느 정도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자산, 돈 관리의 저는 첫 번째가 자산 관리를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파란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 보유 비율입니다. 금융자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후진국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노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를 보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실물자산, 이 부동산을 말하거든요. 그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적정 비율이 저는 한 50대 50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쓸 돈이. 부동산에 너무 많이 돈이 몰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돈이 있든 없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도 금융은 이건 별로 없고 전부 여기다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허리띠 잘라매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 그 신촌에 그 집에 큰애 그 방을 구하러 주려고 갔어요. 근데 신촌이면 굉장히 복잡한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5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언덕인데 그 원룸 형태로 지은데 집이요. 한 7층이더라고요. 방이 한 50개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짐을 이제 나르고 이제 있는데 주인이 옆에 또 오더니만요. 자기가 이 건물을 51억을 주려고 그러는데도 이 건물을 안 팔았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뭐 물었습니까?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이 주인이 뭐 하여튼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건물 51억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안 팔았대요. 그리고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이분이요, 얼굴이 퉁퉁하신 분이 연세는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르신 근데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이래도 뭐 약을 달아놓고 먹고 있고 수술도 한 몇 번 했대요. 근데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2세래요. 82세. 제가 82세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나는 왜 결혼을 하면 저런 집에 뭐 했을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82세 그분이 그 51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면 그 건물은 사실은요, 그분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 건물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보건대 그분이 오래 산다면은 아마 외손자, 외손녀, 여하고 관련이 있고 좀 일찍 돌아가신다면은 딸 사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요, 또 무서운 거는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웬 좀 연세가 있어 보이는 그 할머니 정도의 뭐 청소 도구를 갖고 탔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부부 관계라. 내가 아니, 아주머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이거는 청소부를 고용하시든지 해야죠. 내가 집에서 놀면은 못해 이러더라고. 서울 사람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자,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노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금융자산이 별로 없어. 이 돈을 안 쓴다 얘기입니다. 안 쓴다 얘기죠. 그죠? 물론 쓰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투자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 제가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노후에는 돈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를 투자를 해서 돈을 내가 많이 벌이겠다 이 생각보다도 일단 기본적인 마음을 뭐냐, 수성, 지켜야 된다.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기 이분들이 왜 지금 피켓을 들고 데모를 벌이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축은행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1금융권, 뭐 대구은행이라든가 제1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큰 은행은요. 그래도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근데 저축은행은요. 너무 이게 뭐 빚이 너무 많다든가 이러면 금감원에서 칠 수 있어요. 근데 큰 은행, 1금융권의 은행은 왜 대마불사라 그랬고 왜 그러냐면요. 나라가 휘청합니다. 만약 은행 하나를 무너뜨리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후순위채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빚이 많으면 빚 잔치를 해서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겠다. 이게 후순위채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얼마 정도 했냐? 한 8% 정도 했어요. 그때 금리가 지금은 뭐 한 2%밖에 안 되지만 그때 한 3% 정도 했거든요. 자, 금리가 한 8% 정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저축은행에 가면 이제 금리를 조금 많이 주잖아요. 주식은 하려고 겁이 나. 못하고. 그 저축은행에 가갖고 내 여기 상품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권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이제 한 3%짜리 해줄 줄 알았죠. 근데 후순위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하시죠. 그거 얼마인데? 8%인데. 아,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 그 채권인데 뭐요. 괜찮아요. 하세요. 그래갖고 여기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리는 뭐냐 하면요. 수익이 높으면은 위험성도 같이 높아요. 수익이 높으면. 항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재무의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굉장히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막 이거 공부하는데 막 그 책 막 보험이 참 제일 어렵더라고요. 보험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제가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서울에 뭐 이런 뭡니까 그 강의 있으면 강의 들으러 가고 막 이렇게 공부를 이래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돈 관리의 가장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돈 관리의 모든 게 그 중에 이게 한마디로 하면 네가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을 얼마나 잘 통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복잡한 수치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재무 관리 그런 게, 돈 관리 그런 게요. 근데 모든 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더 버려보려고 막 하는 게 그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상품이 뭔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모르면은 차라리요, 나는 뭐 금융에 하도 몰라. 그냥 정기예금 내놓으세요, 정기예금. 저도 지금 주식 투자는 조금 합니다. 하는데 정기예금 넣는 것도 많아요. 왜? 귀찮다, 공부. 머리 쓰는 것도 귀찮다. 그 정기예금 넣어놓은 거 많다니까요. 왜?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공부를 하셔갖고 이 상품이 뭔지. 제가 전번에도 그 수성도서관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ELS 투자해갖고 발목이 잡혔다 하더라고요. 발목이 잡혔다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이게 어떤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내려가 버리면 원금 손실이 와요. 이게. 보통 ELS 하면 8%, 많이 주면 14%까지 줘요. 근데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요. 예. 근데 이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입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목 잡혔다 그래요. 발목 잡히면 3년 동안요, 회복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 40%, 50%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소탐대실이다. 작은 걸 탐하려고 하다가 8%짜리 먹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반토막 날 수도 있다. 그게 ELS거든요. ELS 상품을 또 증권회사에 가면요, 가장 많이 권해. 가장 많이 권해.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게 잘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투자할 때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근데 우리가 돈을 1억을 만드는데 30세 만드는 거하고 40세 만드는 거하고 50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50세에 이제 노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50세 돼갖고. 그럼 50세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때 등록금하고요, 결혼 준비입니다. 결혼 자금 때문에 할 수가, 마음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30세부터 해 나가야 돼요. 30세. 저는 제 집에 애들이 취업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가장 큰 목적이다. 자,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뭐 다른 뭐 유럽 이런 나라에 보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직장인들도 처음에 들어가면은 노후 준비가 먼저다. 그러면 노후 준비가 먼저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은 연금을 만들거나 주식을 투자를 해도 무조건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로 일단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아직까지 뭐 가독이다 보니까 뭐 연금에 대한 감각도 없고, 요새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르더라고. 우리 집에도 아빠 연금 상품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면 좋느냐. 제가 그래가 맨날 며칠 설명을 해줬죠. 그래. 자, 그래서 노후 준비는 일찍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자산보다는 연금. 제가 4가지 원칙을 얘기를 드리고, 뭐 강의할 때도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를 드리는데요. 자산보다가 연금을 많이 만들어라. 이게 노후 준비에 제가 4번째 원칙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거꾸로 또 이렇게 해요. 아니, 돈을 많이 모아도 되지 왜 안 되느냐는 얘기죠. 그죠? 돈을 많이. 부동산을 우리가 많이 모으면은 이걸 임대 수익이라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을 내가 몇 억을 만들어서 뭐 이걸 뭐 하여튼 꽃감 빼먹듯이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자산보다는 연금을 많이 만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걸 뭐 모든 재무관리 책에도 보면은요, 현금 흐름이라 그럽니다. 그죠?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는 그럼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자산은요, 자산의 가장 중요한 결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도둑을 맞을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 도둑이 집 바깥에도 도둑이 있지만은 집 안에도 또 도둑이 있어요. 집 안에 여러분 도둑이 누굽니까? 이 자식은요, 또 가장 집 안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둑은요, 이 물건이 어디인지 몰라서 이걸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지만은 자식은 이 물건이 어디 있는 걸 다 알다 보니까요, 집안의 도둑이 훨씬 더 무서운 도둑이라는 거죠. 근데요, 연금은 어떻습니까? 도둑 걱정이 전혀 없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네,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저는 연금을 하여튼 많이 만드는데, 여기 연금이 이거 말고도 있어요. 뭐 기초연금도 있고, 뭐 골치 아픈 게 많아요. 그죠? 그까지 내가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여기까지만 내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자, 이 5가지 연금 중에 국가가 관장하는 연금이 있어요. 어느 겁니까? 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거는 뭡니까? 이거 주택연금. 국가가 관장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적연금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게. 주택연금 국가가 하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데 국가가 이 법에 의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거다 이러면 일단은 뭔가 좋은 거구나. 장단점이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다. 그래서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요.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보니까 퇴직연금을 국가에서 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 그러니까 사기관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사기관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장단점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얘기를 드리면 이러겠습니다. 연금을 줄 때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니까 상향곡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주택연금은 한 번 결정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처음에 결정이 예를 들어 1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150만 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택연금은요, 집값이 고점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고점 높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높을 때 하면은 이게 처음에 연금액을 결정할 때 높거든요. 그러면 떨어져도 이 금액 그대로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택연금은 그런 특징이 있고,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연금을 어떻게 줄 것 같아요? 개인연금은 항상 밑에 보면 글씨가 작게 나와요. 공시이율에 따라서 변동해서 줍니다. 여러분, 금리가 내려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도래했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보셔야 돼요. 잘해야 평균을 유지하고 뭐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자,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장단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분이 장수인입니다. 일본의 장수인. 일본은 장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이요, 65세 넘으신 분이 3,5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아닙니까? 그죠? 그게 노인들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분은 이길려 원장님인데요. 이분도요, 혼자 사셔. 근데 이분도 이 사진 찍을 때 한 80 정도 됐어요. 이길려 가천대 의대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얼굴 또 보면요, 80인데도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자, 이분은 이제 제가 박상철 교수님이신데 서울대 노후 연구의 그 연구 1인자 제가 막 이분 밑에 좀 배웠는데요. 자, 사진을 3분이 이제 이렇게 찍으셨는데 한국에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갖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중요한데 연장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